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어제 스마트폰 몇 시간 정도 쓰셨을까요? 아마 아이폰을 쓰시면 그 설정에서 스크린 타임에 들어가시면 아마 나오실 것 같거든요. 혹시 뭐 지금 짧게 한번 핸드폰 확인해서 그거 얼마 정도 쓰셨는지 혹시 나오시는 거 채팅창에 좀 올려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끄러운데 저도 3시간 넘게 썼더라고요. 저도 되게 많이 썼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쓰셨는지? 음. 아마 설정에 그 스크린 타임이라는 것에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네. 한번 그거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저희 한번 올려주시면 3시간 창미님께서는 향미님께서는 3시간 쓰셨고 와 그쵸?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그쵸? 조금 스크린 타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의미 없이 혹은 뭐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이 시간들이 어떻게 좀 설계자들에 의해서 좀 시간들이 이제 쓰여지는지 그런 것들부터 해서 또 그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아이들이 그런 외모에 대해서 이런 요즘에 필터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많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설계자의 시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3시간 30분, 4시간, 그쵸? 너무 많은 시간들이에요.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짧게 이제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명은 그 김성연인데, 그러니까 우디라는 필명으로 그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총 3권의 책을 썼고, 저는 이제 뭐 뒤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UX 디자이너라고 이제 세상이 부르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한 책들을 썼고, 지금은 이제 우디 디자인 랩이라는 그 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대중 강연이나 디자이너들 위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업에서는 한 10년 정도 이런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앱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기획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중간에 있는 이 젠지 인문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했던 활동들 보여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대중 강연들, 우리 앱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글자들이 있죠. 뭐 그런 UX라고 하는 이런 글자들이 어떻게 좀 배치가 되는지 뭐 이런 강연들을 하기도 하고요. 뭐 약간 비슷한 강연들이에요. 그쵸? 이런 것들을 하고 좀 대중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UX 디자이너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정확히 뭘 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저희가 하는 일들이 조금은 뭐 대중들이랑 조금 어렵다? 약간 거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그 예전에 현업에 있으면서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대중들에게 쉽게 풀어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EBS 같은 곳들에 출연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뭐 짧게 제가 이제 했던 일들, 실무에서 했던 일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좀 오늘은 그 설계자,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약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들 밀리의 서재라는 그 서비스 아시나요? 네, 제가 거기서 이제 일을 조금 했었고, 뭐 이런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홈화면을 디자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지금은 되게 좀 서비스가 많이 커졌는데 당시에는 이제 없었던 뭐 이런 배우들이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리딩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초기 디자인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신선한 식재료를 뭐 제공을 해주는 정육각이라는 서비스에 디자인 리더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을, 저희가 수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면을 스마트폰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다음날에 내 수면 패턴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서비스하는 이런 슬립 루틴이라는 앱에 뭐 전체 리더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어제 뭐몇 시간을 잤는지, 내가 깊은 잠의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앱을 디자인을 하기도 했고, 좀 글로벌 앱들, 그러니까 미국 유저들이 되게 많았던 서비스인데요. 아마 이제 베이비 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아기를 이제 기를 때 뭐 여러 가지 좀 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사진으로 남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조금 문화가 달라서 뭐 이런 약간 사진을 찍을 때 100일이면 뭐 100을 과일 같은 걸 만든다던가 막 이런 식의 약간 가내수공업적인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좀 어머니들이 힘들기도 하고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사진 하나 찍으면 이제 정리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뭐 디자인적인 에셋으로 좀 제공을 하는 베이비 스토리라는 앱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 400만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소상공인들, 미국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로고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이런 로고 메이커 샵이라는 앱도 제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도 500만 이상이 좀 다운로드가 받아서 굉장히 사랑받았던 앱 중에 하나였었고요. 뭐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만한 이런 제네시스 차에 대한 뭐 이런 소개 페이지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지금 동대문 가시면 있는 그 쉑쉑버거에 이런 뭐 초기 브랜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짧게 제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현업에서 10년 정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UX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저희가 일상에서 쓰고 저희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앱에 있는 혹은 모바일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디자인들이 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크게는 오늘 네 가지 구성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은 또 아이들의 핸드폰 화면이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디자이너들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좀 진단을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두 번째 섹션이 끝나고 저희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계자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계자의 마음이 돼서 제가 조금 짧게 뭐 작은 퀴즈 같은 것도 준비도 하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한번 설계자의 마음을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런 약간 어쩔 수 없이 앞에 부정적인 얘기들 혹은 약간은 좀 경각심을 일으키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세계가 좀 올바른 쪽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식의 내용들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저희가 좀 가볍게 이 오늘 그 1시간 반 얘기가 끝나고 나서 그냥 끝나면 좀 이제 의미가 많이 없어지니까 저희가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서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들까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 설계, 이해, 전환, 이 네 가지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첫 번째 섹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단입니다. 우리 혹은 그 아이들의 핸드폰 화면이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할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2010년이 사실 저 같은 UX 디자이너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시점에 그 인스타그램이 세상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금 그 표를 한번 보시면 꼭 뭐 인스타그램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뭐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전문가들 이야기하기에 이 2010년 이후에 그 스마트폰이랑 소셜미디어가 확산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때 그 청소년 정신건강이랑 그 특히 미국에서의 그 10대 여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이것만으로 인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저희가 사는 환경, 아이들이 사는 환경이 바뀐 거는 분명하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그런 뇌과학적인 측면들을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데, 어, 우리는 이제 수만 년 동안 이제 막 그런 원시인들이 이제 새 정보에 되게 민감했다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낯선 발자국이나 뭐 새로운 뭐 먹잇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사실은 원시인들은 사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뇌는 아직까지 원시인의 뇌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너무 어때요? 너무 많은 자극들, 너무 많은 알림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뇌지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은 비슷하지만 주어지는 자극의 범위가 너무 많이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죠. 잠깐 통계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지금 청소년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비율이 한 97%, 거의 다 쓴다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초등학생이 하루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이 한 5시간 4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핸드폰 포함이겠죠. 저희도 아까 채팅창에서 보면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우습게 좀 하루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릴스나 인스타 쇼츠,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은 이제 68%, 뭐 47%이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하루에 쓰는 일상의 시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떻게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설계자들이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는지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산업이라고 부르는 이면에는 도파민 경제라고 하는 작동 구조가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이 사용자의 시간, 우리가 쓰는 화면을 보고 뭘 클릭을 하고 하는 시간이 사실은 그 플랫폼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곳들에 행동 데이터로 저장이 되죠. 거기서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뭘 멈췄고 얼마나 보는지가 사실은 오롯이 다 광고의 매출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인스타까지 갈 거 없이 저조차도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었던 베이비 스토리나 로고 메이커샵 같은 걸 만들 때 저 스스로 혹은 팀끼리 같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사용자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머물고 뭘 누르게 할 것인가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도파민 경제라는 이 작동 구조가 사실 이면에 숨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의 일분이 사실은 누군가의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통계를 살펴봤을 때는 하루 1시간씩 우리가 1년 동안 인스타그램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12만 8천 원 정도의 수익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인스타그램에게 벌어다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에는 그 디자인 윤리학자라는 이제 직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트리스탄 해리스라는 이 팀의 리더가 이 한 말인데, 우리가 제품을 공짜로 쓰고 있으면 우리가 곧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거를 아이들이랑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쓰는 이 인스타그램은 공짜일까? 그쵸?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막 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이 사실 무료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광고 기반 무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도 조금 어떤 설계자 시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시간을 저희가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3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우습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이런 웹앱 디자인은 슬롯머신, 그 카지노에 가면 있는 슬롯머신이랑 굉장히 유사한 원리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도
약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약간 좀 섬뜩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들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슬롯머신을 하면 어떤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행위는 똑같죠. 이렇게 레버를 당기는 건 똑같은데 주어지는 보상이 그러니까 화면에 뿌려지는 그 그림들이 계속해서 달라지잖아요. 그런 걸 보통 랜덤 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 계속 바뀔수록 우리 뇌가 중독성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랜덤 보상 이꼴 무한성이라는 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쓰는 그 앱에 있는 많은 디자인들이 생각해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쵸? 이 뭔가 피드를 이렇게 밑으로 당겨서 새로 고침하면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피드가 완전히 새로 그 리셋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쵸? 이게 대표적으로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당겨서 새로 고침, 그러니까 그 랜덤 보상이랑 거의 같은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틱톡 같은 서비스들, 이런 계속해서 위로 올리는 무한 피드들, 그렇죠? 계속해서 뭐가 다음에 나올지를 몰라요. 그런 것들이 저희의 어떤 도파민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원래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디자인을 처음 시작했었던 한 7, 8년 정도 전에는 이런 스크롤을 할 때 밑에 더보기 버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버튼이 없어지면서 스크롤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해서 밑으로 가는 무한 스크롤처럼 그 디자인이 변경이 많이 됐죠. 지금은 거의 이게 그 표본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전에는 이런 밑에 버튼을 더 눌러야 더 볼 수 있었던 그런 초기의 디자인 형식이 있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무한 스크롤로 바뀌었죠. 그 우리가 영어에서 프릭션이라고 하면 그 약간 마찰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레스가 붙었을 때 프릭션 레스라고 했을 때 마찰이 없어지는 그런 게 되는데 그 저 같은 UX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들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여러분들이 쓰는 그 디자인 앱에 있는 어떤 경험들을 마찰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반 정도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하루에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텐데 영국 더 타임스에서 이제 보도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하루 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을 하죠. 그 길이가 한 13m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5층 높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스크린을 이렇게 다 붙여보면. 정말 많은 어떤 스크롤 양을 우리가 하루에 소비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쓰는 스크롤들, 보는 컨텐츠들이 뭐 굉장히 인문교양적이거나 굉장히 교육적인 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조차도 뭐 정크 컨텐츠 같은 거를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에이잘 에스킨이라는 분인데 무한 스크롤을 처음에 설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저 같은 이제 UX 디자이너였는데 처음에 본인이 이 무한 스크롤을 만들 때는 굉장히 그냥 디자이너적인 시각이었을 거예요. 그냥 버튼이 그 좀 불편하니까 그걸 없애서 무한 스크롤을 만들면 좋겠다,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쓰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시간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의도랑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이 사람은 지금은 오히려 반대적인 어떤 캠페인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극 컨텐츠를 소비를 좀 덜 하게끔 뭐 그 이제 더보기 버튼 같은 걸 복원을 하자 뭐 이런 자기가 만들었기는 하지만 그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쓰는 시간들을 개개인으로 보면 뭐 3시간, 4시간이겠지만 이걸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시간들을 뭐 정크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경각심을 가져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이 사실은 랜덤 보상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들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당겨서 새로 고침,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쓰다 보면 알림이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뭐 어떤 내용이 몇 개가 울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그 랜덤 보상에 가깝죠. 좋아요나 알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무한 스크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앞으로 저희가 좀 무의식으로 쓰고 있었을 텐데, 한번 쓸 때마다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설계자들의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이제 이런 것들에 시간을 너무 쉽게 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설계가 가져가는 게 사실 시간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저희가 쓰게 되면 그 안에 담긴 어떤 컨텐츠가 있을 텐데, 오늘 거기서 이제 아이가 바라보는 어떤 눈들, 그러니까 그런 미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설계가 되는지 그것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인스타그램이 이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에는 그 혹시 여러분들 스냅챗이라는 앱 아시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젠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앱인데 인스타그램이랑 약간 비슷한데 필터가 되게 유명한 앱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보정 렌즈가 2015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스냅챗의 렌즈, 그러니까 필터 문법으로 인스타그램, 뭐 틱톡 이런 것들로 확산이 되게 되죠. 저는 사실 이거를 디지털의 미적 기준의 변곡점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스냅챗의 얼굴 보정 렌즈가 처음 등장하는 이 시점인데, 2010년도가 어떻게 보면 아이의 시간들을 가져가는 시점이었다면, 2015년은 아이의 미적 기준을 좀 디지털 세상에서 의미 있게 좀 바뀌는 그 변곡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필터가 굉장히 일상이 많이 됐어요. 사실 저도 이거 줌 들어올 때 약간 기본적으로 보정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쵸? 그걸 우리가 하기 싫어도 이미 자동적으로 보정이 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일상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한 세 개 정도를 얘기를 해보면 이미 그 스냅챗에서 매일 재생되는 이 그 필터 관련돼 있는 기능이 하루 이용자가 한 2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13세가 되기 전에 뭐 보정이나 필터 앱을 써본 그 소녀들, 미국에 있는 소녀들의 비율이 한 80% 정도? 10명 중에 8명이 써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쓰는 청소년들의 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실제 자기 얼굴이 훨씬 더 못하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좀 침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처럼 성인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뭐 10대 후반, 20대 넘어서 사실 핸드폰을 저희는 썼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근데 이미 이 친구들은 이 시점에 자아가 형성이 되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생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보정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다른 내 얼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객관적으로 못생겼다 이런 거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좀 짝눈이라던가 약간의 사각턱이라던가 뭐 점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 뭐 곱슬머리 같은 것들은 사실 그 아이의 개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보정이라고 하는 거, 필터라고 하는 것들은 뭐 사실 저도 사실 그 실무에 있을 때 보정 필터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성이 아니라 어떤 표준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통 알고리즘이 설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터를 거치면 예뻐지는 거는 예뻐지는 건데 사실 저는 개성이 없어지면서 그 표준화가 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좁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냅챗 이형증이라고 하는 그 의학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쉽게 말하면 그 미국의 젠지들이 스냅챗 필터를 씌운 자기 얼굴을 성형외과에 들고 가서 선생님한테 이대로 똑같이 성형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약간 문화적인 흐름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고, 이걸 이제 스냅챗 이형증이라고 하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지금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셀카에서 뭐 더 나아 보이려고 시술을 하는 환자를 봤다고 답한 이 미국의 안면 성형외과의 비율이 거의 79%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되게 무서운 저는 좀 수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연예인들 사진 같은 거를 가지고 간다라거나 뭐 좀 예쁜 사람처럼 해주세요 이렇게는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기의 이제 있지도 않은 가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들의 추천 피드, 이런 미적 알고리즘이 비슷해지는 건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봤을 때는 이것도 사실 도파민 경제랑 연관이 크죠. 반응이 좋은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필터를 사용을 했을 때 좋아요나 공유가 많았을 경우에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마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상단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틱톡의 모 회사가 바이트 댄스인데 조금 그 외형적으로 약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일부러 노출을 안 시켜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알고리즘은 수정이 됐지만 약간 그 측면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역으로 그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알고리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출을 얻기 위해서 잘 통하는 미적 코드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알고리즘은 사실은 그 아이들은 그 선호를 다시 학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한화의 기준 자체가 표준처럼 굳어지고 뭐 개성이나 다양성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게 전 사실 필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다양성 자체가 표준화가 되는 게 그게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11월에 틱톡이 이제 18세 미만 아이들한테 그 외모 보정 필터 사용에 대한 제한을 했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반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뭐 동물 귀 같은 재미용 필터 같은 걸 그대로 놔두고 이런 피부, 눈, 입술 같은 효과만 약간 좋게 만드는 이 볼드 글래머라고 하는 필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렇게 생겼을 때 저 필터를 쓰면 약간 그 화장이 된 느낌으로 되는 필터가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전 세계적으로. 요것만 이제 맞았었고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시행은 됐어요. 근데 진짜 난관이 기술이 아니라 나이를 어떻게 아느냐가 됐던 거죠. 실제로 이제 미성년 계정에서는 볼드 글래머 필터가 막혔는데 이게 생년월일만 성인으로 입력을 하면 그 필터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던 거죠. 아이들이 막 사실은 그 뭐 가입할 때 그 약간 성인처럼 해서 그렇게 가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규제는 사실은 반쪽짜리 규제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틱톡에서 그 공식적으로 뉴스룸에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나이를 확인하는 그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된 게 아직 없다. 그게 2026년도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AI를 가지고 연령 추천을 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기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완벽히 좀 막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부를 그 섹션 1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진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은 시간 축이랑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 그러니까 좀 미적 기준 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져가고 미적 기준을 표준화시키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이 가장 돈이 많이 되는 플랫폼 측면에서 이득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같은 경우는 무한 스크롤, 뭐 랜덤 보상, 알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스와이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요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드문 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미적 기준들, 뭐 필터, 그 아이들끼리 뭐 AI를 가지고 얼굴에 점수를 매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정 이미지가 사실은 정상이 되는 것 같고 그대로 있는 모습 자체가 좀 드문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랑 기준, 미적 기준 같은 것들이 2010년 그리고 2015년을 기준으로 굉장히 디지털 세상에서 그 변곡점으로 자리를 잡았고 우리 아이들의 무의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설계가 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실제로 일을 했었을 때 제 모니터 화면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약간 복잡하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었던 수면 측정하는 그 앱이 있었잖아요. 그 수면 측정하는 앱을 이제 뒤에는 그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언제 다시 들어오는지 뭐 오늘은 몇 명이 들어오는지 일주일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어디를 눌렀는지 어디를 많이 눌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이 정말 글로벌 기업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뭘 보고 들어왔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많이 봤는지 막 이런 것들이 아마 다 데이터와 기호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식의 뒤에 있는 굉장히 많은 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축이 뭐 하루 뒤, 3일 뒤, 일주일 뒤에 돌아오는 비율이고 이 세로축은 그 날짜가 되겠죠. 그러면 5월 13일에 앱에 들어온 사람은 앱에 가입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D3일까지는 많이 들어오는데 D7일까지부터는 조금 옅어지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색이 옅어진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떠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저 같은 UX 디자이너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옅은 색을 진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회의실에는 제가 직접 쓰기도 하고 맨날 써 있었던 그런 한 줄이 있는데 이름으로 써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우리한테 벌어다 주는 매출, 보통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라이프타임 밸류, LTV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김성현 님 같은 경우는 평균 이 사람이 우리한테 벌어다 주는 매출이 12,500원인데 이 땡땡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두 배가 넘는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을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푸시랑 쿠폰 같은 것들이 첫 5일 정도에 굉장히 집중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뒤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단순하게 디자인만 예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자라고 부르는 이유들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앱을 설치를 하고 온보딩을 하고 약관을 동의를 하고 콜투액션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10,000명이 들어오면 한 4,700명 정도가 남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조금이라도 더 남겨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면서 디자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었던 그 수면 측정하는 서비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걸 어떻게든 조금 더 인간적으로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어제 뭐 램 수면이 많았는지 일주일이 잠이 적었는지 뭐 오늘은 커피를 줄이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 더 많이 마셔보는 게 어떨지 이런 그룹이 아닌 그룹에 비해서 클릭률이 한 2% 정도 높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며칠 동안 제가 정말 저 디자인 자체가 아니라 어젯밤에 너무 많이 깬 것 같아 걱정된다. 정말 근데 솔직히 저는 걱정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디자이너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아마 굉장히 이런 뒤에서는 글자 하나를 뭔가 사람처럼 들리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은 사실은 클릭률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하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여러분들도 이제 구글 창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링크 클릭하기 같은 이런 파란색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구글이 이 파란색을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41가지 색상을 동시에 실험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 색깔이 클릭률이 제일 높았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 클릭 하나의 차이를 가지고 매출을 따져보니까 한 연 2억 달러, 한 2,800억 원 정도의 수익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색깔에 따라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클릭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좀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이렇게 뭐 썸네일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고민이 숨어 있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그 스트레인저 띵스라고 하는 아이들도 아마 되게 좋아하는 컨텐츠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컨텐츠 하나에 제작이 된 썸네일들이에요. 보통은 한 타이틀당 평균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썸네일을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뒤에서 작동이 되냐면 아마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를 켜서 썸네일이랑 뭐 남편이나 아니면 친구분들 그 썸네일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A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킬빌이라는 그 컨텐츠에서 이제 우마 서머니 있는 거를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라임이라는 이 영화를 보고 페이첵을 받다고 했을 때 이게 다 이제 우마 서머너를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한다 라는 알고리즘이 뒤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이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도 주인공이 우마 서머너로 나오게 되고요. 이 사람은 이제 존 트라볼타 라는 배우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킬링 시즌, 그리스 이런 것들을 다 존 트라볼타라는 이 배우의 사진을 클릭을 하게 되는데 같은 펄프 픽션이라도 전혀 다른 배우의 전혀 다른 느낌의 썸네일이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썸네일들, 뭐 유튜브 썸네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뒤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 보통 우리의 시청 결정이 80% 정도는 썸네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 개인화 썸네일을 도입을 하고 나서부터 컨텐츠 시청률이 전 세계적으로 30% 정도 증가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텐츠의 이미지 하나를 돌려쓰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작업들이 들어가고 디자이너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시청 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한번 여기서 멈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좀 쉽게 결정을 내리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원시인의 뇌 같은 거를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뇌가 귀찮음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런 식의 기관이다라는 거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설계자들은 이 지점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요 26초랑 0.017초가 있는데요. 이 26초가 혹시 뭔지 조금 느낌이 오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26초가 뭔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채팅창에 좀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쇼츠 길이, 보는 시간, 광고 시간, 컨텐츠 보는 시간. 네.
어떻게 다 아셨을까요? 저희가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그 온라인에서 컨텐츠 하나를 소비하는 시간이 26초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찰나의 시간에 가깝죠. 그리고 이 0.017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웹서핑을 할 때 이 컨텐츠가 볼만한가, 볼만하지 않은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엄청나게 숙고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서핑을 할 때는 꼼꼼히 보고 막 읽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지 않나요? 저희는 사실은 웹서핑을 할 때는 보통은 훑죠.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이제 UX 디자이너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어떤 심리적인 기법이라고 할까요? 뭐 악의적이기는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미디어 같은 데서 다크 패턴 같은 것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시겠죠? 그쵸? 이게 이제 우리의 어쨌든 디지털 이런 산업들이 만들어내는 무의식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악의적으로 활용을 하는 걸 보통 다크 패턴이라고 해요. 뭐 다크 패턴 혹은 다크 넛지, 그 넛지라고 하는 되게 좀 유명한 책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서 2022년도에 다크 패턴의 실태 조사를 했던 건데, 우리가 매일 쓰는 앱들 있잖아요. 뭐 오늘의 집, 쿠팡, 뭐 당근 이런 것들. 뭐 그런 게 이제 뭐 특별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제작된 앱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앱들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도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다크 패턴들이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268개의 서비스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공유를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개인정보 공유가 1등이었었고, 뭐 예를 들면 자동 결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구독 같은 것들 많이 하니까 뭐 자동 결제를 뭐 결제가 되기 전에 예를 들면 뭐 좀 알려준다라던가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그냥 은근슬쩍 돼버리는 자동 결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뒤에 좀 보여드릴 좀 어쩔 수 없이 선택이 좀 강요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다크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이게 좀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탈퇴 같은 거를 할 때 정말 좀 바지가랑이를 잡는 느낌인데 혜택 종료 버튼이 굉장히 작고 안 떠날게요 버튼이 엄청 커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쿠폰 같은 걸 줄 때도 있는데 우리의 무의식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아래 버튼을 어 조금 더 선택을 약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되게 크고 좀 눈에 띄게 만들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게 이렇게 막 뭔가를 클릭을 할 때는 여기가 클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아까 거랑 연결이 조금 되는 건데 회원가입할 때는 되게 쉽지 않나요? 요즘에 뭐 구글 로그인, 카톡 로그인 이런 거 되게 쉽죠? 근데 뭐 계정 탈퇴할 때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디는 막 전화를 해야지 계정을 해지해주고 막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보편적인 건 아니고 다크 패턴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치 모텔이라고도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퀴벌레 같은 거 잡을 때 한번 들어가게 하면 이렇게 미로처럼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로치 모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거랑 비슷하게 닮았다고 해서 이런 해지 방해 다크 패턴을 로치 모텔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프라이버시 주커링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전에 그 다크 패턴 실태 조사에서 1위를 했었던 게 우리가 의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주커링이라고 하는 게 막 그 페이스북 창업자 이름이 마크 주커버그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이걸 해가지고 그 마크 주커버그가 그 법정에 굉장히 많이 섰던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얼마나 유명했었으면 이 다크 패턴 이름이 프라이버시 주커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SNS들 내가 내 의도보다 너무 많은 정보를 혹시 넘기고 있지 않나 이럴 때 꼭 좀 한 걸음 멈춰서서 판단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개인화 알고리즘의 재료로서 사용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보통 숨겨진 비용, 히든 코스트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시작은 이게 굉장히 라이트한 가격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막 결제를 다 하다 보면 처음보다 막 두 배, 세 배 높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 많냐면 그 여행 상품 같은 거 이제 결제하실 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좀 다크 패턴이냐면 그 뭔가 항목들을 다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 결정을 하고 체크를 하고 카드 번호 불러오고 하는 것들이 다 수고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다 이제 입력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하고 나서 뭐 몇 분, 길게는 몇십 분을 들여서 했는데 이제 가격이 처음보다 높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귀찮은데 그냥 해야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인식의 사각지대 같은 것들을 사실 노리는 것들이 이런 숨겨진 비용에서의 다크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이 보는 것들. 오늘만 특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0% 할인하는데 뭐 내일 들어가 보면 또 특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포모 심리 같은 것들을 좀 자극을 하는 거죠. 포모는 이제 보통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오늘이 아니면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심리적인 거부감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섹션 2를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뭐 아동 심리학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UX 디자이너들은 사실 회사의 이익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뭐 아이들이 이 화면을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 당연히 뭐 고민을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염두에 두고 어, 아동 심리학자만큼 저희가 고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쓰는 이런 앱이나 디자인들 이면에 이런 설계 논리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좀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한번 이제 아이들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의미가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섹션 3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약간 쉬고 한 35분 정도에 다시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네. 네, 괜찮습니다. 저희 그러면 잠깐 안내 한 번만 드릴게요. 지금 일부 알찬 강의 진행해주신 강사님께 박수 한번, 음소거 박수 해주시고요. 자, 저희 원활한 강의 진행 때문에 10분 뒤에 아까 35분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35분에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출첵 사진 찍을 거예요. 선생님들 카메라 잠깐만 켜주시고 이마 보여도 되니까 살짝 부끄러우셔도 얼굴 살짝만 보이게 풀어주시면 저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옆에 있는 문서연 선생님 찍어주시거든요. 네. 고장나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되셔도 돼요. 자, 하나, 둘, 셋. 됐어요? 두 번 찍어야 되는데 길어가지고 하나, 둘, 셋. 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쉬는 시간 좀 가지시고 35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시작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목소리 화면 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 저희 이제 2부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1부는 어떻게 보면 설계자의 시선, 설계자의 시각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뭐 진단을 조금 정확하게 해본다고 했을 때 이제 2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설계자의 마음이 되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사실은 뭔가를 이해를 완전히 한다고 했을 때, 뭐 100%는 아니겠지만, 약간 비슷하게 뭔가를 만들어 본다라던가, 그 설계자의 시선이 되어보는 게 가장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컨텐츠를 조금 준비를 했고요. 도움이 조금 되시면 좋겠네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경험, 우리가 이제 매일 이제 앱을 이제 쓸 때 어떤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뭐 당겨서 세로 고침이라던가 스와이프라던가 뭘 클릭을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걸 만드는 세 가지의 심리적인 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선 통제, 사회적 승인, 심리적 안심이라고 하는 이 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통 저 같은 디자이너들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이 화면에서 조금 이상한 거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이상한 부분 발견하시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그쵸? 확인과 취소 위치가 반대죠, 그쵸? 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아시네요,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 그 컨펌 버튼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방금 한 행동을 취소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확인을 하면, 이게 그쵸. 뭔가 말이 좀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고 여기는 아니오 버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취소를 하게 되면, 뭔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런 좀 뭔가 말이 조금 안 되는 디자인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앞에 조금 이제 그런 다크 패턴도 얘기하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이 디지털 세상이 편하고 좀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들은 이 디자이너들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만약에 풀어낸다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이 주문을 취소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아니요 그냥 쓸래요 이걸 예를 들면 오른쪽에 두고 뭐 네 이 주문 취소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뭐 크게 혼란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내용이 되게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제목이랑 이 버튼의 오른쪽에 호응 관계만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토스라고 하는 그런 금융 앱이죠 그래서 뭐 이대로 출금하면 수수료를 내야 해요. 그래도 출금할까요? 라고 했을 때, 뭐 다음에 네 할게요. 여기만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크 패턴 같은 경우는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기를 되게 악의적으로 이제 뭐 좀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약간 피곤한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뭐 정말 중단하시겠어요? 막 이렇게 해서 확인했을 때 또 팝업이 뜨면서 못 그만두게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제가 퀴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30일 무료 체험해보기라고 했을 때, 어, 뭐 물론 조금 무료라고 하는 것들이 쓰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자이너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쓰고 싶게 만들면 혹은 누르고 싶게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좀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에 별표 그리기? 별표를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아, 무료 만품. 영어원 강조. 마지막 기회라고 하기. 오, 이미 명의 체험하고 있어요. 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그쵸? 이미 디자인적 사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이거가 있죠, 그쵸? 이미, 여기 아까 전에, 이미 효진 선생님께서 이제 체험하고 있어요라고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32만 4,145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거를 약 30만 명 이렇게 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숫자를 짚어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디지털 서핑을 하다가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어, 처음 보는 서비스나 뭐 낯선 것들이라도 내 친구가 했다거나 주의했다거나 여러 사람들이 이미 한 경우에는 이 서비스의 뭐 정확한 가치나 내용을 몰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좀 들 수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찾았던 건데, 결혼정보회사 서비스에서 정말 많이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냥 가입 후 연인을 찾아보라고 하면, 뭐, 모르겠어요. 그쵸?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만큼의 사람들이 연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약간 그 느껴지는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그 사회적 승인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소셜 프루프라고 하는데 약간 그 아이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이제 보면 청소년들이 막 노스페이스 패딩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보통 집단적으로 뭐 동조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디지털로 왔을 때 일종의 디지털 문법으로 변환이 됐을 때 이런 사회적 승인 기재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뭐 웹서핑이나 서비스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거 보시면 조금 그래도 그런 것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은 선택일 거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은 뭐 비단 저런 버튼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앱을 하나 깔 때 그 시작하기 전에 뭐 이런 화면들이 있어요. 튜토리얼, 뭐 온보딩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뭐 200만이 선택한 뭐 누적 다운로드 400만 이거는 그 보험 관련된 서비스인데 봄앱에서 뭐 20만 건이 청구가 완료됐다. 어떨까요? 막 많은 설명 필요 없이 이미 검증이 돼 있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 않으신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승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가장 유명한 기능 중에 하나가 별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뭐 하나 구매를 하실 때나 뭐 캐치 테이블 아니면 뭐 맛집 같은 거 예약을 하나 할 때도 별점을 보고 많이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내 앞에 돈을 지불한 사람들의 평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승인이 되고, 우린 알게 모르게 오늘도 그런 심리적인 어떤 무의식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하나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마켓컬리 많이 쓰시나요? 마켓컬리? 마켓컬리 쓰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나연님 손들어 주셨고. 네. 나영님, 네. 손들어 주셨네요. 쿠팡은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쿠팡에는 별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마켓컬리에는 별점이 없어요. 아마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왜 쿠팡에는 별점이 있고, 컬리에는 별점이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요거 답
조금 아실 것 같으시면 채팅창에 짧게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정희님께서 이제 이용은 안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지호님께서는 선생님께서 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쿠팡은 우리가 뭐 살 때 들어가는지, 마켓컬리는 뭐 살 때 들어가는지, 쿠팡은 별점 중심으로 노출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수진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맞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쿠팡에는 보통 뭘 사러 들어가죠? 저는 제가 고양이를 기르는데 뭐 고양이 사료라던가 뭐 삼다수, 햇반 이런 거를 사러 저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식자재나 그쵸? 맞아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별점이라고 하는 디자인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쿠팡에는 그 삼다수 하나를 파는 이런 입점몰도 아마 몇십 많게는 몇백 개? 막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품도 그거를 같이 판매하는 그런 마켓셀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빨리 구매를 해서 이거를 비교를 해서 사기 위해서 굉장히 이 별점이라는 거는 유용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쿠팡 가가지고 상세 페이지에서 이 브랜드의 철학 같은 거를 소비를 하고 하지는 잘 않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컬리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굉장히 큐레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사에. 그래서 이 뭘 하나를 입점을 시킬 때도 굉장히 까다롭게 입점을 시키고, 어, 조금 그 서비스의 철학이라던가, 이제 약간 방식이나 약간 깐깐한 것들을 셀러로서 많이 이제 입점을 시키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사실 삼다수를 사러 저희가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입점을 시켜 놓은 분들을 또다시 경쟁을 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점 대신에 리뷰가 강조가 되어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맞아요. 지금 송은 선생님께서 재고 알림이 와서 재구매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다. 그쵸?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쿠팡이나 컬리를 우리가 뭐 이해를 하자 이런다기보다는 별점이라고 하는 그 디자인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서비스의 정체성이랑 목적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그 사회적 승인,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 프루프랑 굉장히 관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UX 설계를 할 때 굉장히 큰 축 하나로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디지털로 뭔가를 결제를 하거나 구매를 할 때 안심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큰 축인데, 디지털에서 어떻게 사용자들을 안심을 시키느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서비스죠. 그, 오랜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독서라는 거는. 근데 그, 약간 독서를 오래 이제 하시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습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랜만에 앱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스스로 약간 좀 뭐랄까 내가 좀 게을렀나? 막 이런 식의 약간 좀 죄책감 아닌 죄책감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런 그 재방문율 같은 거를 체크를 해서 뭐 독서도 업앤다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런 심리적으로 안심을 시키는 디자인적 장치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뭐 퍼블리라고 하는 이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를 발행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메일 제목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도 가끔 잊어버린답니다.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작게 작게 모여서 디지털 세상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그 예약 확정 전에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버튼 밑에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보면 그 다크 패턴 중에 이제 숨겨진 비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성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누르기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좀 배려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뭐 당근마켓 같은 거 많이 쓰실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당근마켓으로 막 소파 이런 거를 팔아봤는데 그걸 가입을 할 때 막 이런 거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하고 이 번호가 어디 공개되지는 않는지 이런 게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런 좀 안전을 표현을 하는 그림이랑 같이 배치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별거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뭐 대출을 이제 내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것들이 물론 좋은 거진 하지만 뭐 이 정도로 칭찬을 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저희는 칭찬을 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을 디자이너들이 뒤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응.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크 패턴, 다크 넛츠에 좀 반대에 있는 뭐 저는 이런 것들을 약간 화이트 패턴, 화이트 넛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런 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크 패턴 같은 분명히 어두운 부분들도 있지만 뭐 저 같은 UX 디자이너들이 또 이런 고민들도 깊이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없다면 디지털 세상이 조금은 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제가 예를 들면 조금 개발도상국 같은 곳들에 여행을 갔을 때 공부 스터디 차원차 거기 있는 앱들을 다운을 받아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친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다크 패턴도 정말로 많은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이런 디지털 세상은 뭐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뭐 알게 모르게 뒤에서 그런 사람들의 노력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도 조금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벌써 마지막 세션인데요. 음과 양도 살펴봤고, 우리가 좀 설계자의 시각도 되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좀 다시 사용자 중심 디자인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최근에 또 AI, 뭐 GPT, 클로드 이런 것까지 들어와서 조금 더 세상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었던 다크 패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보호 관련한 SNS 규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2025년 12월에 이제 호주에서 좀 상징적인 규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16세 미만인 청소년들은 SNS, 여기 있는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예전에 트위터였던 X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전면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반을 했을 때 485억 원의 벌금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기업들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주는 트래픽이나 클릭이 아마 굉장히 컸을 거란 말이에요. 이 호주라는 국가 하나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좀 확산이 되어가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유럽 연합, 인도, 뭐 미국 이런 곳들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쿠팡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다크 패턴을 한번 제재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꽤 적지 않은 비용의 벌금을 물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포모, 가짜 긴급성, 오늘 아니면 끝난다, 막 이런 것들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구독 취소를 되게 어렵게 만드는 뭐 구독 함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규제를 하고 있고 그걸 어기는 서비스일 경우에는 아예 몇 달 동안 서비스를 운영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정말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한 축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규제들을 몇 개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보니지라고 하는 굉장히 글로벌한 클라우드 통신업체 같은 게 있어요. 뭐 약간 메신저 앱 같은 건데 여기가 이제 자동 청구 다크 패턴을 썼었어요. 취소 과정을 되게 어렵게 했고 불필요한 장애물 같은 걸 많이 설치를 했는데 하나로 1,490억 원 정도 환불을 이제 받게 되죠. 굉장히 큰 그 금액인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에픽 게임즈라고 하는 그 아마 아이들이 많이 쓰는 그 게임 중에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거기가 이제 그 아이들이 거기서 그 아이템 같은 거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그런 아까 저희가 우측에 있으면 컨펌 버튼이라고 했잖아요. 막 그런 거를 좀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아이템 같은 거를 구매를 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큰 금액이죠. 7,750억 원의 벌금을 이제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고, 특히 게임 그래픽이나 게임 디자인 쪽에서는 약간 큰 사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어린이 사용자나 어린이 뭐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이랑 굉장히 결합이 많이 돼서 회자가 많이 됐던 사건입니다. 저희도 많이 쓰고 있죠. GPT도 이제 한 258억 원 정도 벌금을 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지브리 이렇게 이미지로 바꿔주고 하는 거 써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약간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저작권 문제 없이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뭔가를 도용을 하고 했던 것들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연령 인증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런 것들 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한 250억 원 정도 벌금을 물게 되죠. 그다음에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이 진행이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되고 있어요. 캐릭터.점 AI라고 하는 일종의 그 AI로 만든 가상 페르소나 같은 거랑 아이들이 이제 약간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13살에 이게 미국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거를 항상 그 AI한테 틀어놨던 거예요. 약간 연인, 유사 연인처럼 얘는 생각을 했던 건데 정서적 의존이 굉장히 컸던 거고 이 서비스 내에서는 그런 정서적 의존을 유도하는 그런 디자인적 설계가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이제 약간은 자살을 약간은 뭔가 연상시키는 그런 대화의 로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안 된 일이지만 그 권총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들에서 다수 소송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주제랑도 좀 연관이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 제품으로 이제 이런 챗봇에서 말하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의존이나 약간 정서적인 측면으로 첫 이제 판단된 사례이기 때문에 약간은 저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은 이제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예전에 구글 CEO였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지금은 저희가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는 그래도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클릭도 하고 이렇게 뭐 스와이프도 하고 그림도 나오는데 이제는 대체로 AI랑 대화를 하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뭔가 이거 다크 패턴을 이렇게 하면서 피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배경으로 조금씩 사라지고 사운드로 들리고 누군가와 말하는 것처럼 되면서 어떤 사람의 맥락이 중심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안 와본 그 미래이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좀 어떻게 이런 것들이 흘러갈지 좀 모르겠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저희가 했던 논의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미묘하고 보이지 않고 맥락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뭐 이런 디지털 디톡스 디바이스 산업들도 성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라이트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SNS랑 웹이랑 이메일이 깔리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게 110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사시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어도 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전 예약 대기만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10만 대 이상 이미 팔렸고, 회사 매출이 1년 만에 지금 2배가 성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런 덜어내는 디자인이나 의도적으로 디자이너들 불편함을 설계를 한 것들이 그 디지털 디톡스 산업들도 굉장히 좀 한편에서 성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애플 본사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팔로알토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그 길에 그 방금 제가 보여드린 저 라이트폰이라는 회사가 광고를 한 거예요. 이게 애플 그 예전 CEO가 팀 쿡이잖아요. 이 사람이 2019년에 인터뷰를 했던 CNBC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폰을 들여다보는 걸 원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죠? 저희는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게 됐어요. 지금은. 근데 이 라이트폰이 사실 이 팀쿡이 한 말을 비틀어서 저 전광판에 광고를 하게 된 건데 뭐 팀에게 당신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폰을 계속 들여다보길 바라지 않는다고 동감이다. 라이트폰 올림 이런 식으로 좀 그걸 비틀어서 좀 센스 있게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이 광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또 좀 하이라이트도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UX 디자인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이런 강연이나 디자이너들 위한 교육 같은 걸 하고 있지만 항상 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이 진짜로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건가? 왜냐하면 아까 뭐 의도치 않게 저도 뭐 그런 조금은 매출을 위해서 설계를 하기도 하고 회사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된단 말이죠. 뭐 제가 막 나쁜 의도를 가졌다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었던 앱을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포커스 키퍼라는 앱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 24분 일을 하고 5분을 쉬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이 포모도로 테크닉이라고 하는 집중력 향상 기법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오! 지원님께서 네, 포모도로 공부법.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토마토 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장난감처럼 해가지고 소리를 드르륵 하게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로 만들어 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를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션을 몇 번 돌면 아마 집중력이 되게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공부 기법 같은 거, 집중력 향상 기법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제작을 참여를 했었는데,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뭐 몇백만 명이 사실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에 이걸 깔아놓고 이제 이렇게 작업할 때 띄워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걸 실제로 그 포커스 키퍼를 사용하는 그 저희 서비스 유저의 그 인스타그램 모습이거든요. 음. 어? 지금 현정님께서 저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저거인데.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만들면서 그 리뷰를 많이 보잖아요. 앱스토어에 이제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제가 연차로는 한 7년차, 6년차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 그 ADHD가 개선이 됐다라는 사람들의 리뷰를 모아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드는 디지털 제품, 이런 앱 서비스 디자인들이 뭐 조금은 사람들의 삶을 약간은 그래도 1cm는 낮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약간 체감? 혹은 실감 같은 것들을 했던 모먼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실제로 좀 바꿀 수 있구나, 약간은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었던, 좀 저한테는 되게 조금 중요한 시점이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앱이나 핸드폰이나 디지털에서 쓰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디지털적인 재료들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어떤 시선,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설계자의 시각 같은 것들을 나누어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뭐 약간 마무리할 겸 약간의 액션 플랜이라고 할까요? 저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세 가지 태도를 제안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조금 강연을 수락을 했던 건데,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이번 주만이라도 설계자의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인스타그램은 무료인지, 한번 아이들이랑 왜 인스타그램이 무료일까? 이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뭐, 아이의 시간이랑 주의력이 사실은 진짜 가격이라는 것들. 뭐 무한 스크롤이랑 당겨서 새로 고침, 자동 재생 이런 것들이 가지는 어떤 맥락들. 그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으로 좀 멀어져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앱 알림을 모두 제 거는 모두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알림을 놓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제가 조금 잘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앱 알림을 한번 모두 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작게라도 내가 스크린 타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런 걸 주 단위로 한번 측정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앱의 첫 화면이라던가 PC 배경 같은 것들도 조금 단조롭게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중에 이런 것들도 팔고 있죠. 이제 스마트폰 감옥 같은 거라고 보통 불리는데 이거 이제 넣으면 뭐 3시간 정도는 저거 못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노력들도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가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고리즘을 한번 리부팅을 해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 아이가 보는 세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가 필터 버블이라고 하죠. 그 알고리즘이 골라준 채택한 어떤 좁은 세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추천 피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의 추천 피드도 있고, 아이의 추천 피드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의 추천 피드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첫 화면에 되게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거기서 조금 어른의 시각으로 어디가 편향이 되어 있는지, 막 이런 것들 한번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까 미적인 왜곡 이런 것들에 좀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그 이제 필터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워크숍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필터 켠 사진이랑 원본을 아이들한테 같이 보여주면서 어디가 달라졌는지를 찾아보는 뭐 이런 약간 뭐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를 하는 세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것들 이런 예를 들면 여기가 좀 보정이 된 거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 같은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SNS 피드를 추천 순이 아니라 시간 순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유튜브를 설치를 하시고 켜시게 되면 거의 처음에 무조건 추천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간 순으로 바꾸면 굉장히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이게 나의 친구가 막 올리는 게 지금 올리는 게 막 지금 보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한번 의식적으로 이걸 했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추천 순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시간수로 바꿔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자극적으로 피드들이 추천 순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간 혹은 그런 도파민 경제 같은 것들을 굴러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약간 요 세 가지를 한번 실천을 해봄으로써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조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끝나고 한 번에 이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설계자의 마음을 사실 오늘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1시간 반 정도 시간에 그걸 100%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이해를 해본다는 게 결국에는 저희의 아이, 혹은 저희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보는 거랑 저는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보통 뭐, 이렇게 미디어나 이런 걸 보면 아이가 계속 핸드폰을 보면 혼을 많이 내잖아요. 그쵸? 그 핸드폰 그만 봐라.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이가 사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 같은 혹은 정말로 이제 똑똑하고 그런 심리학에 굉장히 능한 설계자들이 저희 같은 어른들도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디자인들을 뭐 아직 성숙해 가는 그 뇌가 혹은 그 아이들이 사실 그걸 이겨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아젠다로 가지고 와봤고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주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준비를 좀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어, 선생님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Q&A를 받아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일단 질의응답에 앞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재능 기부로 강의를 진행해주신 김성현 디자이너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러니하게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는 전문가이시면서 기술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강의를 흔쾌히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강의는 성남시 교육지원청 학부모 교직원 연수에 처음 접했어요. 저랑 이 디자이너님은 아예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순간 이 내용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요청을 드렸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그 자녀랑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반드시 전해줘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랑 함께 AI 기술 발전, 뭐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결하는 방법, 뭐 스마트폰 사용 방법,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대해서 이제 보건교사로서 혹은 학부모로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학부모 연수나 교직원 연수로 강사님 모시고 싶으신 선생님은 개별적으로 말씀 주시면 제가 메일 주소 네, 공유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요. 자유롭게 오디오 키시고 말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채팅방에다가 글로 남겨주셔도 되셔도 되고 혹시 궁금한 점 혹은 현장에서의 고민 아니면 뭐 자녀 요가 방법에 대한 방법 뭐 AI 활용 방법 뭐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의견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질의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김성현 디자이너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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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